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의사들도 무서워하는 최악의 암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모든 암을 통틀어 완치율은 5년 이내이고 생존율 또한 최하위를 차지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소화기관의 일부인 췌장에 발생하는 암으로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고 소화를 돕는 아밀라아제 같은 효소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에게 흔하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인종에 따른 췌장 길이와 특성 때문이며 구조적으로 쉽게 췌장암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민족이기에 췌장암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는 췌장암이 무섭고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초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초기 증상이라는 게 거의 없어 발견되면 이미 3기에서 4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췌장이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소장, 대장, 십이지장, 위 비장 등에 둘러싸여 있어 다른 장기와는 달리 육안으로 증상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종양이 췌장의 머리 부분에 위치할 경우 담관을 막아 명확한 증상을 유발시키지만 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길 경우 이렇다 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진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암에 비해 전이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 환자가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고 치료도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른 암에 비해 낮은 편이고 췌장암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유전자 변이가 치료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잘 되더라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미세 전이도 잘 되고 대부분 암이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절제가 가능한 케이스는 20% 이내라고 하는데요. 운 좋게 수술을 하더라도 5년간 생존율이 14.3%이고 초기부터 말기까지 췌장암 전체적인 단계에서 5년간 생존율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이 커지거나 다른 장기에 전이 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평범한 증상들도 많기 때문에 무시되거나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굳이 췌장암의 초기 증상 신호를 분류한다면 비교적 빨리 발견되는 증상이 황달인데요. 빨리 발견되는 이유는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생기게 되면 쓸개즙이 지나가는 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가 커지면서 담관을 막거나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쓸개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라는 증상이 생기는데 이 증상이 눈에 쉽게 띄기도 하고 환자도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쉬워 암을 빨리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대로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쪽에 암이 발생하면 이런 뚜렷한 초기 증상이 잘 나타나질 않아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평소에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 많아 긴가민가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체중 감소, 소화불량, 식욕 감퇴, 복통 등은 일반적인 소화기 문제나 피로와 비슷해 무시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소화장애가 지속되고 평소 식습관이 자극적이고 불규칙하며 가족력이 있다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증상들입니다. 췌장은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같은 소화효소를 만들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돕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를 돕는 요소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서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음식을 먹더라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췌장암이 커지게 되면 췌장 주변에 있는 소화기관을 압박하여 이로 인해 음식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과정이 느려지거나 방해를 받아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암이 진행되면 신체에서는 암을 인식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포함한 여러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쳐 식욕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누웠을 때 느껴지는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췌장의 위치와 암 성장 방향 때문입니다. 췌장은 복부의 깊숙한 위와 척추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췌장에 생긴 종양이 커지게 되면 췌장 뒤쪽에 있는 신경이 척추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평소 근육통과는 다르게 깊고 지속적이며 뒤쪽에 위치한 후복막 장기이기 때문에 눌렀을 때는 아프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도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당뇨가 생겼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췌장의 기능과 암의 진행 방식에 관련이 있습니다. 췌장은 소화효소와 더불어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지만 췌장암이 발생하게 되면
췌장의 인슐린 생성세포에 영향을 미쳐 인슐린 생산을 방해할 수 있고,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당뇨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당뇨가 오래되면 무조건 췌장암으로 발전되거나 췌장암 전 단계가 당뇨일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에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지도 못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치주질환이 췌장암과 연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췌장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연구에서 췌장암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치주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구강 내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염증은 전신 질환과도 연관될 수 있고 구강 내 박테리아와 독소로 인해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주질환은 췌장암뿐만 아니라 폐암과 위장암 등 다양한 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이가 썩은 것이 없고 잇몸이 튼튼해야 전신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듯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평소 구강 관리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병이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을 피하고 하지 않는 것이 관건인데요.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 꼭 끊어야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이유는 발암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인데요.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약 70개가 발암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발암물질은 체내에 흡수되어 췌장세포에 도달하여 DNA 손상을 유발하게 되죠. 이로 인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되고 암세포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2~3배가량 높고, 흡연량이 많고 기간이 길수록 위험도는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금연 후 10년에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췌장암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에 가까워진다고 하니 흡연이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겠죠. 또한 음주는 아시다시피 간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암과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만성 음주로 인한 만성 췌장염은 췌장세포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세포의 유전자변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 염증과 손상이 누적되면 암 발생 위험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외에도 고탄수화물식이나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 등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붉은 고기를 과량 섭취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을 많이 먹어야 체력 보충이 되고 건강에도 이롭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굳이 고기 섭취를 고집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소고기와 양고기는 고지방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는 췌장암 위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된 붉은 고기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등재되어 있는 만큼 피하시거나 안전한 조리법으로 요리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고탄수화물식과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인슐린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 췌장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습관은 체중 증가와 비만, 그리고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비만과 당뇨병은 췌장암의 주요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현미밥을 주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섬유질이 훨씬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소화 과정 개선이나 장 건강 증진 등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섬유질은 체내 독소를 배출시키고 염증 수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식단으로는 현미가 효과적입니다. 또한 현미는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혈당 상승을 느리게 만들고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현미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체내 당 흡수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이란 인슐린이 신체 세포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여 혈당을 효율적으로 세포에 전달하고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미밥은 흰쌀만큼 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꼭 씹어서 드시지 않을 경우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현미를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요소가 필요합니다. 아밀라아제는 특히 침 속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 30번 이상은 씹어야 현미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요소가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혹여나 음식물이 분해되지 않고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췌장에서 더 많은 소화 요소를 분비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에 충분히 씹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육류는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드셔야 한다면 기름기가 많이 없는 부위로 해서 찌거나 삶는 것이 좋고 과일과 녹황색 채소를 생활화하시면 좋습니다. 녹황색 채소에 포함된 엽록소는 세포재생과 해독 작용을 돕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췌장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녹황색 채소의 정기적인 섭취가 췌장암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있으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인데요. 중국인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랍니다.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혈관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혈관도 노화가 되는데요.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2바퀴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요.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닿지 않는 데가 없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채소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양파입니다.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며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 양파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2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양파를 썰면 조금 후에 눈이 매워져 눈물이 나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입니다. 이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매워지는 건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전이라고 하죠. 혈액이 뭉치는 현상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에는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퀘르세틴이란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퀘르세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퀘르세틴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집니다. 양파의 속살보다 껍질의 퀘르세틴의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 껍질을 드셔야 하는데요.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하여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의 물에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항바이러스 작용입니다. 장염이나 감기, 대상포진에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인데요. 양파에 퀘르세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에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기, 독감과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능은 비타민C와 함께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양파에는 비타민C도 함유되어 있어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것입니다. 또한 양파에는 알리신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도 항균작용이 뛰어나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 주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를 드실 때에는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감소했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약 39%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 데 좋은 효능이 있는 것이지요.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을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해도 크롬의 효능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증상이 있고 피부에 발진,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양파를 드시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되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서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어 고기와 함께 드실 때 참 좋은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클의 맛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길 바랍니다.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하여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어 노화 방지와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아잔틴은 자유 라디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요. 자유 라디칼은 환경적 요인이나 노화,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콜린이 작용하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와 학습 능력 감소,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아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와 계란의 콜린의 효능이 만나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되어 암 예방,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입니다.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신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될 때 DHA로 전환되어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는데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 성분의 항응혈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은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양파 드실 때 주의하셔서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체질적으로 양파와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간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백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내려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절대 양파즙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파를 즙을 내게 되면 농축이 되어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즙 상태로 드시면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이 높은데요.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즙을 마시면 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주어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몸에 쌓이게 되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많이 팔리는 간식으로 단밤을 빼놓을 수 없죠. 그만큼 밤은 우리에게 인기가 많은 먹거리인데요. 밤은 단순 간식으로 취급하기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깜짝 놀랄 만큼 많은 영양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도 잘 알고 드셔야 보약이 될 수 있는데요.
밤을 먹을 때 주의할 점과 밤의 효능, 그리고 밤을 쉽게 까는 방법까지 밤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달달한 밤은 의외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밤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식습관이 좋지 않은 분들은 당뇨가 발병하기 쉽습니다. 고혈당으로 인해 췌장뿐만 아니라 혈관의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50대 이후가 되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혈당 조절이 필수적이죠. 혈당 조절을 위해 밤을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밤 10개를 드셔도 괜찮지만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은 5개 이하로 드시기 바랍니다. 밤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 이유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효능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예방하며 암세포의 증식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밤은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좋은데요. 밤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아주 유익하고 밤은 따뜻한 성질이 있어 위장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밤은 배탈이 났을 때 약으로 처방되기도 하는데요. 밤에 속껍질을 차로 드시게 되면 평소 배가 차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밤은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대사를 촉진하여 에너지 생산을 도와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 에너지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젖산이 근육에 쌓이게 되면 피로를 유발하고 근육통을 발생시키는데요. 비타민 B가 젖산의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런 효능으로 피로를 회복하고 근육의 통증까지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비타민 B는 신경계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이는 피로감을 줄여주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답니다. 혹시 치매가 걸릴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치매가 발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년 이후가 되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영양제를 드시게 되죠. 밤을 드시게 되면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영양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트립토판, 레시틴,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등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하게 되는데 세로토닌의 별명이 행복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의 효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고 행복감이 높아지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세포를 구성하는 성분 중의 하나로서 뇌세포의 손상을 예방하여 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은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뇌세포의 손상과 노화를 예방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고혈압을 완화하는 데에도 밤은 좋은 식품인데요. 풍부한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의 대표적인 효능 중에 하나가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죠. 다만 칼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밤을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년 높은 칼륨의 섭취는 약해진 신장을 더욱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밤이 다 좋은데 까는 게 쉽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밤 한 방에 쉽게 까는 방법 2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밤을 물에 담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밤에는 흙먼지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으니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씻은 밤에 칼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칼집을 내실 때는 칼을 이용해도 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가위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에 담가 1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찜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1시간 정도 지났으면 이제 찜기에 담아 2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끓기 시작하고 2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20분이 지나면 가스불은 꺼주시고 10분 정도 뜸을 들여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찬물에 밤을 넣고 식혀주시면 됩니다. 이때 밤의 속껍질과 겉껍질이 분리가 되어 밤을 쉽게 깔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식었으니 한번 까볼까요? 잘 안 까지네요. 잘 안 까지는 밤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안 까지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런 경험 많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된다던데 왜 나는 안 될까? 고민만 하고 계셨죠? 왜 안 되는 건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문제는 삶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밤의 품종 때문입니다. 밤은 보통 세 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약단밤, 대보밤, 옥광밤, 약단밤. 다른 밤들은 아무리 잘 삶고 굽고 해도 속껍질까지 한 번에 까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약단밤으로 삶아서 까는 것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밤은 칼집이 있는 약단밤입니다. 과정은 똑같습니다. 물에 씻어 주시고요. 씻은 밤은 1시간 정도 물에 불려줍니다. 물에 불린 밤을 찜기에 20분 정도 쪄주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죠? 20분이 지나면 가스불은 꺼주시고 10분 정도 뜸을 들여줍니다. 뜸 들이기가 끝나면 찬물에 밤을 식혀줍니다. 다 식은 밤은 물에서 건져주시고요. 이제 손으로 밤을 까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짜잔! 어때요? 잘 까지죠? 다른 밤도 해보면 깔끔하게 잘 까집니다. 어때요? 맛있게 생겼죠? 밤 한 방에 쉽게 까는 방법. 두 번째는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에어프라이어로 하면 군밤 비슷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씻은 밤을 물에 불리지는 않고요.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서 20분간 구워줍니다. 다 구워진 밤 어때요? 벌써 벌어진 밤들이 보이죠? 지금은 너무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잘 식은 밤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밤 까는 재미까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때요? 너무 잘 까지죠?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근의 첫 번째 효능은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가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을 때와 당근을 먹을 때 어느 것이 눈 건강에 더욱 효과가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당근을 먹을 때입니다. 영양제는 루테인 영양소 한 가지만을 공급하지만 당근에는 비타민 A뿐만 아니라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함량도 높아 황반 변성을 예방합니다. 또한 눈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영양 공급을 도우며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눈 건강을 좋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에 염증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의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바로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장 속에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당근의 식이섬유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흡연을 하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이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여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여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하여 치매를 예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채를 썰어줍니다. 당근 1개에 소금 1스푼 넣어 10분 정도 절여주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줍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에 버무려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2~3시간 숙성한 후에 드시면 됩니다. 먹을 때는 사과를 채 썰어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누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기름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일반 식용유를 사용하시면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사용하여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름에 볶을 때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ABC 주스라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와 비트 그리고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항산 화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중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에 공급되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를 많이 드시는데요.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어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세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가 됩니다.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이 있지요.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의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들깨가 바로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 100g에는 390mg 이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 되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깜박깜박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에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 많으시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이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의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지요? DHA가 대표적인 뇌 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A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의 노화도 방지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지요?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 반응을 잘하여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멈추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 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 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들깨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이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달궈주어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